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가지고 한번 반격의 흐름을 좀 실마리를 좀 찾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항공주를 접근을 하실 거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를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저는 지금 시점이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기 적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3사가 다 강했어요. 제약, 네. 헬스케어, 셀트리온. 일단 뭐 그 뭐죠? 그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하죠. 근데 네. 그거 외에도 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에 뭐 호재성 재료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죠. 레킬로나주. 레킬로나가 이제 국내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은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소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처가 좀 다변화가 되고 많이 쓰이게 되겠죠. 이런 기대감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이 미국 국방부와 코로나 항원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규모가 계약 규모가 이게 좀 금액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7,38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규모 자체가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또 미국 국방부를 뚫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이.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된 그런 제품들만 승인을 해주는 건데 이번에 아무튼 뭐 미국 국방부에서 셀트리온의 품질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걸 다 인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비상장 상계사, 뭐 셀트리온 홀딩스, 뭐 또 셀트리온, 뭐 스킨큐어, 뭐 이런 회사들이 합병 계획이 이번에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사실 이번에 처음 언급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약간 뭐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또 상승한 것은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또 좋은 뉴스에 뭐 뉴스가 나면 팔으라고 오늘 그래서 이게 좀 파는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작년에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에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BBIG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B가 바이오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 바이오 종목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지금도 영차 하면서 100만 원을 뭐 돌파하니 많이 하면서 지금 힘을 그래도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올라간 게 없고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셀트리온이 뭐 악재가 있었느냐 그동안 악재가 있어서 빠졌느냐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줄줄줄 어떻게 보면 새어가는 뭐 흐름이었는데 이번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가지고 한번 반격의 흐름을 좀 실마리를 좀 찾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이런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하고 제약하고 헬스케어 3사 중에 좀 그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본다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셀트리온과 관련했을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셀트리온을 사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야 그러니까 돼요? 빨리 합병을 해야 돼. 네, 셀트리온 제약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건데. 예. 저는 그냥 제 고객님들은 그냥 셀트리온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실 뭘 이렇게 이유를 따져가지고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거래소에 있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을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셀트리온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또 인상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전력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는데 일단 이 상황도 좀 한번 점검해 봐 주시죠. 전기료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과연 인상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선거도 앞두는 상황에서 이거 인상시키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건데 물가가 올라갔을 때 과연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어요. 전기요금이 좀 인상이 됐다는 건 의외였는데 일단은 뭐 4분기 전기요금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이게 뭐 이게 워낙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워낙 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는 시점에서 이게 타이밍이 지금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요금은 인상이 됐습니다. 요금은 인상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한국전력은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건 어디죠? 그러면 가스. 가스 요금 인상이 될 거냐.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도 한번 종목을 한번 눈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같이 인상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좀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 한국전력의 그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지고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를 오히려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부분. 한국전력은 참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번에도 뭐 보니까 이제 좀 상승했다가 대부분 이제 반납했는데 이거는 그럼 뉴스 호재가 별로 안 먹힌 건가요? 한전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이 이게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재료로 익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세적으로 완전 돌려가지고 한국전력을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걸 추세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사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전력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는 한국가스공사는 이쪽에는 수소 관련 모멘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를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주가의 탄력성 면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또 이거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제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리오프닝주, 트래블 버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오늘 항공주 강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그 추석 연휴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지금 방문 중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국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국의 위드 코로나를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의 얘기가 좀 꺼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끌고 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쪽 가야 된다라고 좀 정부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위드 코로나가 간다라고 했을 때 방역 체계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항공, 의류, 그리고 뭐 여행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특별히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대한항공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은 뭐 LCC 업체들도 있고 대한항공과 같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항공주들이 올라갈 때 LCC 업체들이 좀 그렇죠. 세게 올라오지만 저는 그쪽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전히 항공주를 접근을 하실 거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를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금들이 대부분 재무구조 개선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재무구조 그렇지. 개선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항공업종 등의 항공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리스로 다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자 비용만 좀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세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상승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쪽은 항공업 쪽은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봐야 되냐? 우리가 해외여행을 실제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들 때, 희망이 들 때. 그때가 그리고, 매도의 시점이다. 네, 그리고 가격 분명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 해외여행 가격이 비행기 티켓이 뭐 얼마인데도 불티나게 팔린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매도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지금 논의하거나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열려있는 룸은 더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이와 관련돼서는 제 선호주를 보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나온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뭐 아시아나 항공은 사이판 항공편 예약자가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11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참 근데 이게 눌림목에서 따라간다 해도 오늘 못 사신 분들은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0몇 프로가 그냥 하루에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강조드린 게 꽤 오래전부터 강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주식이라는 게 참 차근차근 이렇게 좀 모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같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느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오늘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뉴스 플로우가 전날 무엇이 나올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그렇지.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시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살 기회가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살 기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얼마큼 담겨져 있느냐 이게 이제 수익률과의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항공주들은 또 기회가 나올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는 했지만 오늘뿐만 아니더라도 분명히 또 기회가 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밀리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추석 연휴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진자 수 어떻게 될까요? 네, 늘어나겠죠. 급증할 겁니다. 급증할 거고 분명히 뭐 2,000명이 넘어갈 거고 2,500명 뭐 또는 뭐 3,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 이거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쉽지 않겠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도 빠지겠죠.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를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는 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항공주들, 리오프닝과 관련주들을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상당히 뭐 타이밍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우리 한 과장님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저거죠. 그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번에 240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그중 상당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들어갈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리고 또 공언한 대로 2025년인가요? 30년까지 TSMC를 잡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분명히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으니 그와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소부장 네네. 이쪽을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수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비중 확대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림 나와 있지만 네. 이 비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반도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 시장이 비메모리 시장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이쪽 시장은. 우리가 진정한 반도체 강국, 그리고 정말 반도체 코리아를 만들려면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정말 1등을 하는 기업이 이 반도체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장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타이밍이 언제인가, 언제 이게 주가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알지만 언제 우리가 매수 접근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시점이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기 적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보시면 1위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10위 비자까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10개 회사 중에 7개 기업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제가 생산이라고 써놨는데 생산은 아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도 반도체 개발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발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정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해가지고 정말 글로벌에서 진짜 의리의리한 회사들이 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 반도체를 이런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글로벌적으로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TSMC, 삼성전자, 인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를 개발을 하지만 이 개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정말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다 아시다시피 TSMC가 독보적인 1위인 거고, 2등이 삼성전자인 거고, 추격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미국 정부의 힘을 얻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를 지금 계속적으로 잡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인텔과의 격차를 벌려야 되는 입장인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방향성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주목을 하는 거는 이미지 센서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미지 센서 쪽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여러 제재에 의해서 화웨이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중국 업체인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업체들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빈자리를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샤오미라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들이, 오포, 비보, 샤오미 이들 회사들이 전부 다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지금. 이들 회사들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가져다 쓰고 있고, 또한 이들 업체들이 서로 지금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중국 내 그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스펙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그런 화소 경쟁을 가지고 지금 서로 우리 제품이 최고야라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오포, 비보 이런 샤오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고사양의 이미지 센서를 가져다 쓴다는 거는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지금 시점이면 상당히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봤을 때 순환매 차원에서 시장이 돌아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타이밍이면 한번 우리가 접근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디램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소재, 부품, 장비 이게 확 올라갔잖아요. 이
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원리로 이 소부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는 좀 특이한 게 오사트라고 하죠. 후공정단을 외주를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반도체가 많이 없습니다.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누가 많이 찍어내느냐, 누가 많이 만들어내느냐, 규모의 경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단에서도 내재화가 가능해요. 삼성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패키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마다 테스트가 다 영역이 다르고 패키징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내재화시키기보다는 이거를 외주를 주는 게 훨씬 더 경쟁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후공정단에서는 대부분 다 외주를 주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이 테스트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그런 성장 스토리를 고스란히 좀 같이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업체, 패키징 업체인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LB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조금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쪽은 더 중요한 거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메모리 쪽에서 중요한 거는 전공정 쪽이 더 중요하죠. 전공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식각이라든지 이런 장비들 회사들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 단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은 좀 소부장이라도 같은 소부장이라도 하더라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